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 했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주로 칸트의 실천 철학, 달리 말하자면 윤리학, 도덕 이론,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칸트가 제시한 도덕의 최고의 원리 원칙, 다양한 정언 명령들 한 5가지 정도 있었죠. 그 내용 속에 칸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인간상, 인간의 이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었죠. 그것은 서양 근대의 인간 평등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평등성과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 자체의 정언명령의 정식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또 칸트가 자유주의, 자유이론을 철학적으로 잘 정립했는데 특히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이 갖는 자유의 특성들, 특히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자율이라고 하는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었고, 더 나아가서 칸트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도덕 공동체, 도덕적인 인간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면모를 살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칸트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성 존재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성적 자연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갖는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칸트가 인간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 세계를 이해할 때 두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연 세계와 지성 세계, 현상 세계와 물 자체의 세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주적인 이론 철학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1년에 칸트가 46살에 교수가 된 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을 침묵하고 있다가 칸트 나이 57세가 되었을 때 내놓은 책이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이 책이 칸트의 3비판서 중에 첫 번째 책이고 칸트의 이론 철학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루는 질문들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가? 또 우리의 알매, 지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당시에, 또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인간의 물음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신 존재를, 신의 현존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가? 이런 질문들, 아주 중요한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칸트가 던지고 그에 대한 일정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이론 철학 속에서 칸트는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모토로 칸트가 삼고 있는 것이 유럽의 근세 철학의 시조, 유럽 철학을 연 시조로 간주되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유럽 근대 철학을 열어 제낀 철학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책 대혁신 인스타우라티오 마그나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이 책의 서문을 인용해서 칸트가 자신의 모토,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아주 명료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간과하고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칸트는 학문의 혁신을 통해서 당시의 지식 세계에서, 학문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오류가 무엇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 사회에서 혁신 이야기 하잖아요. 경제에서도 혁신, 정치에서도 혁신, 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기후 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들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을 통해서 하나의 학문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인류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칸트가 학문 혁신을 하려고 한 배경,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학문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 또 경험적인 자연 연구, 귀납법, 이런 것들, 실용 학문을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새로운 학문 탐구 방법론, 그것은 한 2000년 정도 이상을 서양을 지배해온 이성적인 추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논리학을 극복하고 경험과 실험, 관찰에 의한 자연 탐구 방법을 제시했죠. 아마 여기서부터 근대 자연과학이 어쩌면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하고 전개됐다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베이컨은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의 유토피아 사회를 꿈꿨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그럼 혁신은 뭐였는가? 칸트는 무엇을 혁신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학문 중에 학문, 만학의 학문, 학문 이꼬르 철학, 이러한 위상을 누려왔는데, 서양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철학의 기반이 망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철학의 위상이 매우 추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 철학의 배경에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제1철학이라고 말하는 형이상학의 위상이 계속해서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6, 18세기 유럽의 학문의 지도를 보면 유럽 대륙과 영국 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이성을 신봉하는 이성주의자, 다른 말로는 합리론자, 혹은 칸트는 이런 유파를 독단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이런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섬나라를 중심으로 영국의 경험론자들, 이름 들어보셨죠? 존 노크나 버클리, 데이비드 휴me, 이런 철학자들,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자들, 칸트는 이런 경험론자들을 회의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독단론과 회의론이 양편으로 나눠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혼란한 그런 상태에 칸트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철학의 위상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철학, 형이상학을 구할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형이상학을 구할 방도를 찾아 나선 거죠. 그런데 이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을 제1철학, 프리마 필로소피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철학 중에 철학인 거죠. 그럼 형이상학은 뭐냐? 신, 영혼, 자유, 세계의 통일적인 인식, 이런 주제들이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인식 문제에서 인간 이성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대답할래야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특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의 문제, 영혼의 불멸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굉장히 특수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 이성은 자연적 본성상 자기가 서 있는 이런 경험의 집안, 현실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마치 비둘기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사유에 무진장한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형세를 띠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 이성이 사용하는 생각의 원칙, 사유의 원칙들은 경험과 무관한 것이어서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어가지고 증명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험과 무관하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인식을 하려는 시도는 인간 이성을 혼란과 혼미, 모순에 빠뜨린다. 그래서 결국 형이상학은 전쟁터, 싸움터가 되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형이상학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형이상학 철학을 아주 집안이 벌족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 집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칸트가 잘 나가는 집안이 어딘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타 학문, 다른 학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사람들이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되는 집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그 집안이 잘 되는가, 그 회사가 잘 되는가, 그 나라가 잘 되는가, 그 공동체가 잘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그 방법을 철학에도 한번 도입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칸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칸트가 가졌던 화두,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형이상학을 학문으로 안전한 길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형이상학이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튼튼한 학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형이상학이 학문의 튼튼한 안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당시에 잘 나가는 학문들, 튼튼한 학문들 세 가지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을 벤치마킹해서 그 성공 노하우를 철학에 대입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논리학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칸트가 생각해 보니까 논리학은 일단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내용을. 형식만을 다뤄. 어떤 형식? 생각의 형식, 사고의 형식만을 다루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수학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수학의 혁명을 통해서,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학문으로서 보편성과 필연성과 객관성을 갖는 튼튼한 안전한 학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15, 16, 17세기를 거치면서 근대 자연과학은 어떤 접근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성공을 했냐면 여기에 인용을 해보죠. 자연과학자들은 교사의 뜻에 따라 그가 지시하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받는 학생의 위치가 아니라 물음을 던지고 증인에게 그 물음에 답할 것을 강요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어때요? 한 손에는 가정, 전제,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정된 원리나 전제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입증이 되는가 그런 접근 방식과 태도로 자연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크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자연과학은 말로 하는 자연과학이었어요. 이것을 한자 말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자연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근대의 자연과학은 수학을 대입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완전히 수학적 자연과학을 뉴턴의 물리학이라든지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정량적 계량화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칸트는 이런 성공적인 다른 학문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칸트가 깨달은 것이 수학, 논리학, 자연과학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생각을 바꿔서 태도를 바꿔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잘 풀리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당시에 천문학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16세기 천문학자죠. 이 천문학자들은 별의 움직임, 별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과학자들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이 창조한 지구가 이 세상 우주의 중심에 있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질서로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별의 운동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을 뭐라 그러냐면
천동설이에요. 지구 중심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른 별들은 지구를 둘레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전체 별들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별을 고정시키고 태양을 고정시키고 관찰자, 지구를 이렇게 돌게 함으로써 180도 생각을 바꾸니까 별의 운동이 설명이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이 돈다, 천동설, 신이 창조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그런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 전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브루노라는 사상가는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갈릴레이는 이런 주장을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불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당시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 하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칸트가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렸다는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사고방식의 혁명을 통해서 당시 천문학이 봉착한 자연과학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칸트는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천문학으로부터 성공의 비결을, 노하우를 배웠어요. 그 노하우를 이제 망해가고 있는 우리 철학의 집안, 철학, 형이상학에 한번 도입해 보면 우리도 형이상학도 안전하고 튼튼한 성공적인 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접근 방식이에요. 자, 칸트도 그러면 철학도 사고방식의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칸트가 행한 철학의 사고방식의 혁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별과 관찰자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설명을 한 것처럼 칸트도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이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존재죠. 우리의 입장, 위치와 이 세계, 대상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 아래 그림에서 칸트 이전에는 대상 세계, 우리 밖의 세계라고 부릅시다. 우리 밖의 우주 대상 세계가 고정되어 있고 주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이 주체, 주관, 인식의 주체를 중심에 두고 대상을 돌리는, 세계를 돌리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거 형식적으로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아니라 반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뜻을 알겠죠.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현대 철학자가 칸트의 이러한 혁명을 반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칸트가 말한 사고방식 혁명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 즉 인식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객관 대상하고 인식 주관의 새로운 관계와 태도를 정립하여 철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칸트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용을 해보면 인식은 더 이상 대상에 중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중거해야 된다. 자, 나와 이 대상과의 관계가 있으면 나의 인식은 이 대상에 중거해서는 안 되고 이 대상이 나의 인식에 중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이어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칸트는 어떤 혁명을 일으켰냐면 주관주의, 주체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전환을 한 거예요. 대상 중심에서 인식하는 인간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칸트의 질문이 바깥 세상에 대한 질문에서 인간 안으로, 인간의 내면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탐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속마음을 탐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속마음 탐구의 칸트의 인식론 구조, 인간 인식, 인간 지식의 가능성의 탐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가 당시에 볼 때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일단 칸트는 속마음, 마음을 탐구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 자, 아까 16, 7세기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 이성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2명 여기 불러왔어요. 한 사람은 데카르트예요. 이성론자, 합리론자. 이성론자, 합리론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지식, 인식은 이성에 의한 합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의 결과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성이 우리의 지식의 통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는 우리의 모든 인식, 지식은 모두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칸트,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 약간 경험론자하고 다른 말을 했죠.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칸트는 말이 달라졌죠.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형상화해 봤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다는 거죠.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성의 합리적 추론, 논리적 추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래적인 어떤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러니까 시커매. 근데 이 정반대 경험론자인 로크가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은 백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타고날 때 백지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이 축적하고 막 써지겠죠. 그럼 칸트의 마음은 뭔가? 칸트는 그 중간이에요. 완전히 가득 찬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그물망처럼 이 틀이 갖춰져 있어. 기본적인 마음의 틀이 있어요. 사고의 틀, 직관의 틀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칸트가 이 합리론과 경험론의 장점들을 취해서 두 사상을 절충적으로 종합했다. 비판적으로 종합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칸트는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철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칸트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칸트의 마음의 구조는 알겠죠. 일단 텅 빈 것도 아니고 이미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 관념, 지식들, 신에 대한 관념, 수학에 대한 관념, 도덕 원리에 대한 관념, 기하학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달리 일정하게 그물망처럼 몇 개의 틀이 있다는 거죠. 자,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용을 해보면 인간 인식에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하나의 공통의,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뿌리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감성과 지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획득하는데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감성과 지성이에요. 근데 전자를 통해서, 즉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고 반면에 후자 지성을 통해서 사고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다음 또 인용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이 대상이 마음을 촉발, 자극하여 표상들을 얻는 능력, 수용성을 감성이라 한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 한다는 거죠. 감성을 통해서 대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지성에 의해 사고되며 지성으로부터 개념들이 생겨난다. 자, 제가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방금 말한 그림인데 인식은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냐면 칸트의 생각과 주장에 따르면 자, 인식, 다른 말로 우리의 암, 우리의 경험 혹은 경험적 인식은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각, 촉각, 미각, 청각 다 우리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강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에 대한 시각을 통해서 감각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 대상, 바깥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여기서 이제 이 구조, 칸트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갖게 되고 하는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뭘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간이 이렇게 지식을 갖고 알물 축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감성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뭘? 바깥 대상 세계로부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각 재료들, 센스 데이터. 이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지성이라는 사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성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적 지식들은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한밭 도서관 지하 다목적 홀 공간, 그 다음에 지금 10시 40분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속에 우리의 알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감각 능력을 통해서 감각 재료들이, 기초적인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것이 감각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정돈하고 일정하게 연결도 시키고, 이를테면 김양현이라는 교수하고 날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김양현은 날씬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예요? 이 지성이 적극적으로 뭘 했어요? 연결을 시켰잖아요. 통일을 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범주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성과 지성의 협동 작업이다. 그럼 감성은 뭐냐? 바깥 세상, 대상 세계로부터 정보와 재료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지성은 뭐냐? 이 받아들인 정보와 자료들을 생각을 통해서 개념을 가지고 정리정돈하고 종합통일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의 이 협동 작업을 통해서 인식, 지식, 경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칸트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특히 이론, 지식, 인식과 관련해서 칸트는 두 가지 인간 조건을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조건은 인간은 감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감성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대상 세계와 접촉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직관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지식들을 가공 처리하고 정리정돈하고 A와 B를 연결하고 하는 이런 사고틀, 뿌리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감성적 조건과 지성적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칸트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인간 조건들, 시간과 공간의 감성적 직관 형식, 범주, 근본 개념, 뿌리 개념, 사고 틀과 같은 이런 지성적 조건은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 독립적인 그런 인간의 삶의 조건, 인식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적 인식, 우리의 삶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 이전에 칸트 용어로는 아프리오리하게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물론 이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기능적이고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영옥 교수님 알죠? 그분이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칸트 인식론을 설명할 때 이 붕어빵을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 자,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예요. 인식의 결과. 그럼 붕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붕어빵에 다양한 재료들, 밀가루, 팥, 물, 이스트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감성적인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이 반죽을 통해서 섞어지고 일정하게 1차 정리된 것이 이 붕어빵틀,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사고틀, 개념틀, 혹은 다른 말로는 범주, 이런 어떤 사고를 정리정돈하는,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지식을 정리정돈하는,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는 이러한 틀이 있으면 일단 이 틀 속에서 붕어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인식은 감성과 지성의 협동 작업이다. 인식, 붕어빵은 붕어빵 재료와 붕어빵 틀이 결합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칸트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칸트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대 자연과 근대 역학, 물리학은 인간과 무관한, 우리하고 무관한 독립적인 객관적인 실체예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방식, 인간에게 고유한 방식이다. 누구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인식을 할 때, 대상 세계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방식이지 우리하고 무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칸트의 대단히 독창적인 독특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자, 칸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는 대상들, 바깥 세계를 지각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에게 고유한, 비록 모든 사람에게 속하긴 하지만, 즉 모든 사람은 이런 우리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존재자에게 필연적으로 속하는 방식이 아닌 이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로지 이 방식과만 상관한다. 공간과 시간은 그 방식의 순수 형식들이고 감각 일반은 그 진로들이다. 자, 여기서 인간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 동일하죠. 근데 모든 존재자에게는 필연적이 아닌, 모든 존재자 생각해보죠. 동물의 방식, 동물이 세계하고 자기의 환경과 접촉하는 방식 다르겠죠. 우리는 인간 고유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방식, 신은 주관과 객관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니까 신은 항상 통합되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신의 이 직관 방식은 완전한 직관 방식이죠. 이것을 그래서 칸트는 지성적 직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인간만의 대상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인 그런 직관의 방식이 있는데 그때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에요. 시간은 지금, 여기, 그리고 연속적인 계획이에요. 시간은 동시성, 지금, 그 다음에 연속적인 초침에 따라가는 계획이라고. 공간은 뭐예요? 사방, 좌우, 옆, 앞, 뒤, 위, 아래. 이게 공간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해볼게요. 10시 10분 전,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한 1.5m 앞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다른 선생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설명 내용을 듣고 있다. 제가 뭘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칸트가 이걸 이야기한 거야. 이것은 우리의 형식이다. 우리의 방식이다. 인간만의 고유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칸트의 감성적 조건이에요. 칸트 상당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지식이론, 인식이론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의 탐구, 인간의 인식 주관의 탐구를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 하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아주 멋진 말 같은데 빨리 이해가 안 되죠. 이 한마디가 칸트의 인식 이론을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태어난 말이에요. 칸트 스스로 한 말인데 아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직관과 지성적 개념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용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직관 내용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감각적인 지식, 감각 자료들이 없다면 공허하고 그다음에 개념이 없다는 것은 지성적인 어떤 사고의 작용, 활동, 정리정돈이 없다면 맹목적이다. 여기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관이나 원칙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맹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식,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감성적 직관과 지성적 개념의 작용이 다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칸트는 인간의 인식 조건의 탐구, 또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 인식의 가능 조건의 탐구,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가능 조건의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칸트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인간의 방식, 우리에게 고유한 방식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칸트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겸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인식 능력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칸트는 사물 자체와 현상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에 나타난 현상, 저로 이야기하자면 김양현 자체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김양현의 나타남, 현상을 구별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사물 자체로서의 대상과 현상으로서 우리가 인식의 현상으로서의 대상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뭘 하겠냐면 우리는 사물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물 자체로의 대상을 인식할 수는 없어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생각도 할 수 없다면 현상의 어떤 것, X, 미지의 X, 사물 자체 없이 현상이 있다고 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 경험적 인식이 가능한 세계는 현상 세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물 자체의 세계, 우리의 눈을 벗어나는,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는 그런 세계, 사물 자체의 세계는 생각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칸트의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구분한 거예요. 이 설명을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인식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조건? 인간의 오감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감성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감성적인 정보, 감각 지식들, 감각 재료들이 없는데 그것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공약 가능해야 돼. 서로 소통 가능해야 돼. 인간의
경험의 어떤 공통의 기반 위에서 지식과 정보, 인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섬에 불과하다는 거죠. 섬나라. 그러면 섬은 뭐예요? 망망대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세계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칸트는 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인용해 보면 칸트가 쭉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순수 지성의 땅을 두루 여행하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의 세계를,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쭉 탐구하면서 각 지역을 주의 깊게 시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은유적이죠. 또한 이 땅을 측량하여 각 사물들에게 그것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 땅은 섬으로서 자연 자신에 의해 불변의 경계로 둘러싸여 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바다, 망망대해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것은 매력적인 이름인 진리의 땅인데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칸트가 탐구, 인식의 범위, 가능 조건 이것을 다 탐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세계는 현상 세계라고 하는 거죠. 사물 자체의 세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칸트 선생이 순수이성 비판 책의 서론부에서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 지식과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신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식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간 세계는 생각의 세계이고 신앙, 믿음의 세계예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나는 신을 신봉한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는 믿음의 세계인 거죠. 칸트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 16, 17세기에 유럽은 형이상학적 문제들로 온통 전쟁터 싸움판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독단론자, 이성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신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경험론자, 회의론자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싸움판에서 칸트가 어떤 의미 있는 답을 내놓아야 됐던 거죠. 근데 인간의 이성은 뭐예요? 자기한테 감각 재료나 경험적인 원리들을 넘어서서라도 끊임없이 마치 창공을 하는 비둘기처럼 생각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는 없잖아요. 그 이론적인 이성의 과도한 월권, 이때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세계를,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신의 존재나 자유, 영혼의 불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칸트는 결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믿는 것,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과 생각, 사유를 구분한 거죠. 칸트는 근본적으로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지식의 세계와 삶의 세계, 실천의 세계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순수이성 비판 책의 좀 뒷부분에서 이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논의를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칸트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펼쳤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형이상학은 뭐예요? 철학의 본령이에요. 프리마 필로소피아, 제1철학. 근데 오늘날 물론 형이상학은 인기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만 자, 형이상학과 관련해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은 특수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 존재하는 것, 사후에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유한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에게 끊임없는 근본적인 그런 관심사항 중에 하나죠. 오늘날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기술공학이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도
물론 형이상학이 학문으로서 그 중요성과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쇠락은 했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질문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볼 때 인간의 이성은 형이상학적 인식 문제에 있어서 특수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것은 이성의 자연 본성 자체,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또 이런 질문은 이성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대답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특수한 운명이 칸트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적 문제들에 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이에요. 자, 또 한 대목 인용을 해보죠. 인간의 이성은 박식하기 위해서, 그런 허영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간 이성의 경험 원리들에 의거해서 대답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들의 이성이 사변적인, 이론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성의 능력이 성장하자마자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형이상학이 됐든,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형이상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되게 이제 칸트에게는 형이상학적 질문이 네 가지입니다. 영혼의 불멸, 신의 존재, 의지의 자유, 세계의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인데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자, 영혼이 불멸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사후까지를 나타내는 사유하는 주체의 통일체인데 칸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혼은 사유하는 주체의 절대적 통일체로서 무제약자의 인식 문제다. 무제약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경험적 재료도 없이 영혼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시도가 철학의 역사에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칸트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성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인 것인 양 속여서 믿게 함으로써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영혼은 단순하다, 영혼은 인격체다, 영혼은 실체다, 이런 식으로 영혼이 불멸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냐? 실제적인 것이 아닌데 왜 실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칸트에게서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은 뭐예요? 감성적 직관 재료들이 있냐 없냐예요. 감각 재료들이.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감각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칸트가 아까 인식을 할 때 이런 구분을 했는데 경험적 자아. 여러분이 지금 나 자신을 알죠? 경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을 알죠? 근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이것을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이런 사고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근원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칸트는 경험적 자아와 근원적 자아를 구분했어요. 근데 경험적 자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식할 수 있어요. 네, 경험적 감각 자료들이 주어져 있지만 나는 생각한다에 나의 모든 활동들을 통일체로서 관장하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근원적인 나 자신, 물 자체로서, 사물 자체로서 나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는 사물 자체로서의 대상 세계와 현상으로서의 세계를 구분하니까. 근데 이제 영혼의 불멸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영혼은 실체다, 영혼은 단순하다. 단순한 것이 사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는 그것에 상응하는 뭐예요? 칸트의 인식에 있어서 감성적 직관을 전제할 때 타당성이 증명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경험과 무관하게 파악하려는 것은 오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성적 직관 내용 없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인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칸트의 반론이.
자, 두 번째 문제로 신의 현존에 대한 증명 문제인데, 신의 현존에 대해서 칸트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일단 칸트의 생각과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쭉 살펴보시면 신에 대한 물음은 전통 형이상학 주제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의 역사에서, 철학사에서 칸트의 답변은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형성하죠. 신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증명하려는 시도를 배척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 시도를 칸트가 일정하게 경계심을 갖고 그것이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만 신을 모든 생각의 사유의 최상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현존하거나 또는 현존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은. 이런 입장을 되게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불가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섯 번째, 신은 객관적 인식의 이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이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최종적인 결론일 텐데 신은 인식,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 생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칸트가 자기 이전에 시도된 신의 현존, 존재에 대한 증명 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검토를 해요. 일단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물리신학적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가장 순수하고 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경험이 다 배제된 그런 신 개념에 기초해서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거예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은 현 어떤 존재로부터 최고의 존재로 신을 추론하는 인과적 계열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고, 물리신학적 신존재 증명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자연적 질서, 한목적성에 기초한 그런 존재 증명인데 설명을 붙여보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의 현존재를 추론해요. 칸트가 검토하는 사상가는 두 명이에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철학자와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인데 신 개념으로부터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존재이고 최고의 존재죠. 그 이상 더 최고의 존재, 더 큰 존재는 없는 거죠. 근데 신을 최고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개념상.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신을 절대적 최고의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절대적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절대적으로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신 개념에는 현존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빼고 절대적이고 최고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데카르트는 신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근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건데 현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존재는 이 완전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이해되죠? 자, 여기에 이제 칸트가 반론을 제기해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칸트는 이렇게 반론하는데 문제는 신이라는 이념이 아니라 현 존재가 완전성에 속하며 현 존재가 긍정적인 바람직한 성질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결정적인 칸트의 논변이 이런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 독일어로 God ist에서 ist, 이 존재한다. 있음, 존재, 의미를 분석하면 결국은 오류가 밝혀지는데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 있음은 문법적인 논리적인 수로예요. 신이 있다라고 문법적, 논리적 수로예요. 근데
실제적 추론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신이 현존한다. 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있음을 분석을 해보면 이때 있음은 말을 할 때, 문장을 쓸 때 문법적으로 필요한 논리적으로 기능을 하는 그런 거지 신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칸트의 설명이 말이 되죠. 자, 김양현이 강의를 위해서 교탁에 서 있다라고 할 때 그 있음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면서 논리적, 문법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문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실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문법적으로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이냐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있음은 뭐냐? 실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적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있다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걸 있다고 주장하면 그래, 너에게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칸트는 감각, 지각, 경험만이 객관적 대상들의 현존을 보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이건 데카르트가 한 논증인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원인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도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원인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원인이 있고 이런 인과 계열을 우리가 따져나갈 수 있는데 원인들의 그 계열이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원인, 최종적인 원인, 제1원인에서 끝날 때까지 각각의 원인들은 다른 원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최종적인 최초의 원인, 그것이 뭐예요? 신이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최고, 최종, 제1의 원인이 신으로 추론되는 거죠.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탄생은 원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조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최종 원인은 뭐예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계열로 따져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설명 방식은 결과는 그 원인보다 더 완전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신은 유한한 인간 지성의 산물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관념은 우리의 이성 속에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지식 관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원래 상인 무한한 완전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러한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뭐냐면은 데카르트는 감각 대상이 아닌 신에 대해 원인과 결과의 범주를 끌어들임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뭘 이야기해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이 원인과 결과의 이런 원리, 이런 범주를 감각 대상이 아닌 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우연적인 것으로부터 하나의 원칙을 추론하는 것은 감각세계, 자연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 거라는 거죠. 필연성의 범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저편의 대상, 신에게 적용하고 신을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로 추론하는 시도는 이성을 모순에 빠뜨린다는 거죠. 칸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도 없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물리신학적 신존재 증명. 자, 신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 정연, 코스모스, 세계를 한목적 질서로 만든 모든 힘과 지혜의 원천, 근원으로 신존재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와 한목적성에서 그 질서와 이 한목적성을 어떻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냐. 창시자가 있겠지. 경험적 질서와 한목적성으로부터 그 절대적인 완전성을 갖는 어떤 존재자가 있을 걸로 추론하는 것이고, 완전성을 창조한 절대적인 필연적인 존재자인 신존재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필연적인 창시자에서 그 존재가 현존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자, 칸트의 반론은
모든 경험은 유한한 것과 제약된 것에 고착되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신학적, 이 목적론적 증명은 원칙적으로 실패한다. 그것은 단순히 경험적 전제들에 의거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적 불충분성을 비경험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조정하려는 시도는 오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칸트가 그 당대의 형이상학의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갖고 있는 귀결점이 뭐냐는 거죠. 일단 신이 존재한다, 현존한다는 이론적인 증명들은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반박된다는 거죠.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비판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갖지는 않는데 첫 번째 귀결점은 칸트는 사변적인 신학을 배척하지만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도 배척하는 거예요. 또한 신의 존재를 생각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오늘날 실증주의와 같은 그런 태도나 관점도 배척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은 모순 없이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할 때 이론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인식, 경험과학적 인식, 오늘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 이론의 대상, 객관적 인식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 말하자면 도덕 신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칸트는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이론적으로는 객관적 인식 대상이 아니지만 실천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이 신의 존재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영혼의 불멸과 신 존재의 요청인데요.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이론 철학의 그런 문제들을 논의했다면 이 실천이성 비판 1788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후반부에 영혼의 불멸, 신존재의 요청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영혼의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 도덕의 관점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칸트가 이렇게 다루는 이유,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와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서양 정신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도덕과 덕과 행복의 관계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현실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칸트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합리론적인 이론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선, 도덕과 행복의 관계, 일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도덕적인 완전성, 완성된 인간이 되어 나가야 되고 그런 요구를 받는데 결국은 이 도덕과 행복의 문제가 잘 풀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현세에서 행복할 가치에 대한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보상이 없었다면 내세에서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보상되고 보증돼야 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신의 존재를 칸트가 요청하는 조건들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도덕적인 인간은 행복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보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부여해주고 할당하는 어떤 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아까 신은 희망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희망을 가짐으로써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에 따라서 행복을 할당하는 힘, 그것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신성한 어떤 존재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오직 신만이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신의 존재를 도덕적인 사고 그리고 도덕적인 이론의 완결성 속에서 신의 존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칸트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했는가. 우리가 도덕법칙, 정업명령의 자연법칙의 정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언명령이 마치 우리의 준칙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행해라라고 할 때 마치 도덕법칙의 자연법칙에서 칸트가 이론적 엄밀함과 꼼꼼함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대목에서도 이론적으로 빈틈이 없는 완벽한 합리적인 어떤 이론 구상을 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칸트 선생의 삶에서 시작했는데 칸트 선생의 삶에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칸트 선생이 굉장히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도 그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중요하죠. 제가 유튜브에 칸트 선생은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했을까라고 하는 한 10여 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놨는데요. 일단 칸트의 일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칸트는 대단히 규칙적인 시계처럼 정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가 되면 절대적인 안정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죠. 칸트는 40살이 돼서 처음으로 정규직, 고정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인이 됐어요. 칸트가 최초의 직업적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알죠. 40살에 궁정도서관에 부사서직, 정규직 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고용한 사람이 가사도우미, 남자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이 람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살부터 80살까지 칸트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알람, 자명종 없으니까 새벽 4시 55분에 람페가 선생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칸트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강의 준비하고 7시부터 9시까지 거의 매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시까지 거의 매일 연구, 저술 활동을 한 거죠. 하루에 8시간 꼬박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유명하죠. 칸트가 오랜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를 했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환담, 잡담, 토론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오후 4시쯤 되면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하게 한 2시간 정도씩 케니시베르크, 강가 등 칸트의 산책로를 걸으면서 꾸준하게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를 했습니다. 칸트는 점심 한 끼, 아침에는 홍차 2잔, 오늘날 이런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칸트가 살았던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해산물, 대구 요리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섭취를 해서 건강관리에 대단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칸트는 건강관리를 위한 준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칸트 선생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정리해보면 한 5가지 정도. 규칙적인 생활, 활동적인 삶, 풍부한 인간관계, 꾸준한 운동, 소식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아주 평생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철학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개 대중들을 상대로 인문학 특강 가게 되면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획자가 3번이나 와달라는 기획을 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대중들 앞에서 3번을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상당히 밀도 있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딱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지식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쏟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제 자신도 대전 유서 깊은 한밭 도서관에 와서 여러분과 수준 높은 청중들 그리고 아주 집중력 있게 제 강의를 서포트해 준 여러분을 만나서 3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칸트로부터 배운 정신, 자유롭고 활동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